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브스 보면은 21번째 변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번 주까지 이어진 무역이나 관세 정책에 대해서 21번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경제를 보거나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정책의 변화 그리고 경제 지표하고 맞지 않는 경제 흐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지난주까지 법안 통과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빅 뷰티풀 빌, 지니어스 액트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걸 봐도 SLR 규제 완화 그리고 QT 중단 같은 것도 페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련된 인사들도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루리 로건 총재는 이번 주에 좀 많이 발언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이 지금 비슷한 논조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유동성 측면에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심리지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턴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0년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2020년 이후는 더하다라는 것이죠. 1980년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악화됐을 때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치고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는 심리지수 바닥 이후에 시장 상승률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이후에는 AI 산업이 돈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지수하고는 또 별개의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대중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경제 성장은 일부 계층, 일부 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0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칠 때 S&P 500도 바닥이었고 그건 한 번뿐만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바닥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간을 넓히면은 1980년 이후로 이 회색이 나타나고 있는 게 리세션의 시기인데 그때마다 GDP도 역성장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악화된 흐름이 나타났죠. 이 리세션의 시기는 경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모두 다 바닥을 치던 그 시기입니다. 최근 것만 보더라도 2000년 초반이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에 팬데믹 위기 때입니다. 그때가 다 심리도 안 좋고 GDP도 역성장, 주가는 바닥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장,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대표적이죠. 시가총액을 보면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된 근로자 수 보면 전체 고용자의 1.3%, 총 임금을 놓고 보더라도 2%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경제 성장을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경제의 집중화, 이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상으로 아주 크리티컬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들어서면 통화정책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통화정책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른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끔 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을 7월 중순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요구사항이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통화정책 회의도 그렇고 분기 재정계획도 이때 확정이 되고 분기 재정계획 이때 확정된 게 8월 이후에 나타나는 그 변화의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6월, 7월에 진행되는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그 앞에 슈퍼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슈퍼 히스테리컬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 여태까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 7월에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8월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큰 흐름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동성 시나리오요. 3개월 정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개월이 되는 게 이 7월 정도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그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배경 요인하고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니메이 자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페니메이는 MBS 발행하는 주택 부문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도 자료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변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나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올해 연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CPI가 3.5% 나오고요. 실업률이 4.6%. 그러한 경제 지표를 기초로 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9%, 10년물 국채 금리는 4.2%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하고 비교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는 CPI가 3.5%, 실업률이 4.7%,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9%, 10년물이 4.3% 나왔고요. 이걸 근거로 놓고 보면 5월이 조금 낮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업률 측면에서 4.6으로 내려왔으니까요. 4.7에서. 그렇다면 대선 이전 작년 10월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 CPI가 2.5%확 낮았죠. 그리고 실업률 역시 마찬가지로 4.4%,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3.3%, 10년물 금리는 3.9%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 대선 전의 지표 보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4월에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월에 나온 지표는 검은색입니다. 보시면은 CPI나 실업률 같은 것이 좀 안 좋아지는 추세가 올해 4월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5월에 좀 꺾이는 모습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4월을 정점으로 해서 꺾이는 모습입니다. 4월이 안 좋아지는 것에 어느 정도 정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심리지표의 바닥을 뜻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도 지난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엔달러의 상관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붙어 다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초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모습이 반전되는 모습, 이 푸른 타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엔달러가 내려가는 이 모습 보였죠. 극단적으로 추세가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이고 그 이격에 정점을 치고 수렴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안정 추세, 고공권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엔달러 흐름도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 벌어졌던 이격을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단순히 일본 엔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도 그렇고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인 멕시코 페소 그리고 일본 엔화하고 비슷한 스위스 프랑 대부분이 4월, 5월에 달러 약세로 인한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났는데 캐리 트레이드 통화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각각 좀 약간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머징 통화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미국 금리 상승과 동시에 나타난 흐름인데 이렇게 흘렀었던 이 이격이 벌어지는 흐름 셀 아메리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실제로 국채 입찰 결과를 보면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바이 아메리카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5월 말 국채 입찰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주에 2년물, 5년물, 7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발행됐었던 3년물, 10년물, 30년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수요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던 2년물, 5년물, 7년물 입찰 때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리가 꺾인 겁니다. 2년물, 5년물도 그렇지만 마지막 입찰, 7년물 입찰도 이 아래 표시한,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수치를 보면 이번 달 입찰 금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라고 추정되는 그 금액이요. 그게 4월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고 엔달러가 떨어지는 이 흐름, 셀 아메리카로 볼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증가가 예고되고 있는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그럼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그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흐름을 연동시키면은 셀 아메리카가 되지만 각각의 배경 요인을 봤을 때는 셀 아메리카보다는 재정 악화를 불러시키는 유동성 증가 흐름, 그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경제 흐름에서 또
자산시장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유동성이 증가된다.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번 감세 법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봤듯이 전체적으로 감세가 되지만 부의 상위 계층 쪽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경제 흐름 자체가 매그7에 집중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산업에서 봤을 땐 매그7으로 집중이 되는데 계층으로 따져봤을 때는 소비 강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흐름이 어느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소비 강화가 나타나는 게 어느 계층인지, 그리고 그들이 소비하는 그 산업이 또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는 AI 산업이 대표적이고요. 신고가 내고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된 산업, 그리고 생명공학과 더불어서 유럽의 특징은 럭셔리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또 그러한 유동성은 일본 수출 기업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뒤에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인도 쪽 증시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고 엔달러 하락으로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시그널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슈퍼 히스테리컬한 그런 시장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슈퍼 히스테리컬한 그 반응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변곡을 지나면서 버블 우려감도 부담이 되는가. 그 점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나친 디커플링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버블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든 것이죠.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성을 쌓는 듯한 AI만이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집중도가 또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시작된 게 챗 GPT가 나왔을 때고 딥시크 나오면서 한번 꺾였는데 이번 리버레이션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그 영업이익률이 다른 S&P 500 기업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이 푸른 색선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고요. 검은색 선이 S&P 500 평균치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매그7 기업하고 매그7을 제외한 S&P 500 나머지 493개 기업하고의 극단적인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팬데믹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 선이 나스닥 100이고요. S&P 500이 푸른색 선, 회색이 S&P 400, 중소형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색 선이 S&P 600, 소형주입니다. 러셀 2000을 넣지 않은 것은 상장 조건이 S&P 500하고 러셀 2000이 약간 좀 차이가 나고 S&P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과 S&P에서 나누고 있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두 개의 구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2020년 4월에 저점을 찍고 2021년 11월까지 상승하는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나타나고 다시 재상승이 나타났었던 2022년 말, 2023년 초 이때부터 시작된 흐름. 그렇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변화,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에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점을 찍고 자산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을 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급하게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때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중소형주가 많이 상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많이 상승합니다. 소형주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죠. S&P 500이 제일 아래에 있고 나스닥 100은 이 앞의 국면과 더불어서 이 뒤의 국면에서도 강세를 보이는데 이건 매그7, 특히나
언택 산업이 집중적으로 이때 커졌고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이 뒤에 국면에서 또 상승을 주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국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났었던 그 이유가 경제가 재개되면 중소형주가 먼저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때는 공급망 붕괴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 내수시장하고의 상관관계가 높은 중소형주가 먼저 상승을 한 것이죠. 특히나 경기가 회복할 때 중소형주가 먼저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겹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금리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에 나타났었던 중소기업이 저금리 때 자금 조달이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반영이 된다는 점, 그 점도 반영이 된 것이죠.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재무회계 논리가 저금리 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이고 그 뒤로는 불리하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쪽에서 중소형 기업이 먼저 상승을 했는데 뒤에서는 금리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AI 산업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이 모습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소형주는 사실 1차 상승 이후에 이 2차 상승 때는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1차 상승이 끝났었던 2021년 11월 이후 기준으로 주가를 뽑아보면 조정이 나타나고 그 조정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제일 빨리 상승을 회복했고 S&P 500도 그 뒤를 따랐고요. S&P 600 지수는 이때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400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로 봐야죠. 나스닥 100 지수가 30%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하고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업이익률의 변화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이요. S&P 500 평균치점 이 이후에는 멈춰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상승을 한 다음에 한번 조정을 겪은 이후에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죠. 이게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매그7 기업이 현재 경제 흐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 1차 흐름, 언택 산업의 흐름 그걸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금리와 더불어서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 AI 산업의 부각 그것이 바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시장 흐름에서 슈퍼 히스테리컬한 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AI 산업에 집중된 성장 그것이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경제 상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버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PER로 놓고 봐도 포워드 PER로 놓고 봤을 때도 5년치, 10년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AI 산업이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버블에 대한 논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은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경제 지표가 주는 시그널 왜 상당수 참여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확장세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없는 이유 왜 체감할 수 없을까? 그것하고 과연 경제 지표가 경제를 선행하고 있는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표의 악화가 오히려 경기 흐름의 저점이나 주가 바닥의 시그널이 됐었다라는 그 점, 그러한 점을 경기 선행 지수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이번 달에 나온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푸른색 선 보시면은 급락을 하고 있죠. 4월에 1%가 급락해서 99.4를 기록했고 100 이하라는 것이죠. 2016년이 100입니다. 그리고 3월 수치도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로 더 하향 조정했고요. 6개월 누적 하락률 구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 이전의 누적치하고 동일하고요. 그런데 침체 신호는 마이너스 4%부터 뜨기 때문에 아직은 리세션 기준에는 미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간당간당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놓고 보더라도 10개 지표 중에서 6개월 동안 놓고 봤을 때 이 3개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7개가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이 하락 요인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 지표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 지표에서도 마이너스 0.33, 6개월치를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 0.93. 그렇다면 미국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가 힘든데 이게 나스닥 100이나 매그7의 흐름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전체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흐름이나 상장되지 않은 사업체들의 지표가 다 포함돼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그7 기업의 시가총액 보면은 17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3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그7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235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미국 근로자의 1.4%,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이 평균 9만 달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6만 달러가 안 되는 것보다 약 한 1.5배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 수가 받는 이 평균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가 오타가 났는데 2조 달러가 아니라 2천억 달러고요. 미국 전체가 10조 달러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19.4%가 아니라 비중은 1.9% 정도 됩니다. 결국 시가총액 30%를 차지하고 있는 매그7 기업이 미국 전체 근로자의 1.4%를 고용하고 있고 임금 지출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업들이 경기 흐름에 있어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주가 상승에 약 한 40%를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상장 기업의 경기 상황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결국에 이러한 경기 선행지수나 소비 심리 지표가 악화되는 것이 경기 흐름을 대변하기에 무리가 있고 주가 흐름의 선행 지표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모순으로 볼 수도 있고 투자의 포인트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집중도를 표시했는데 매그7의 시가총액이 유럽 증시보다 오히려 크고 매그7의 이익 성장세가 전체적으로는 좀 낮아집니다. 2023년에 36%에서 점점 낮아져서 올해에는 18%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16%로 줄어드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S&P 500 기업에서 이 7개를 뺀 493개 기업의 성장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2026년에 가면 조금 비슷해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2025년 후반부터는 매그7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493개의 체감 흐름이나 경기 흐름에 대한 전망이 약간씩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포워드 PER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하반기부터.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6, 7월 유동성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8월 이후의 변화에 있어서는 소비자 심리 지표와 더불어서 기업 수익 전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포워드 PER을 구하는 근거, 포워드 EPS조차도 기업 관련자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변화 추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팬데믹 이후에 종목 교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일스포스, 암젠이 2020년도에 들어왔고 그 뒤로 아마존,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테크 산업이나 AI 산업, 클라우드 쪽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져나갈 게 전통 제조업, 산업재 쪽 기업들, 통신,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 흐름이 주도하던 이 모습, 여기에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전체 산업의 흐름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의 성장 동력이 IT, 헬스케어, 소비재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제조, 에너지, 통신 이쪽의 비중은 개선은 될 수 있지만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럽은 성장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들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신고가 흐름에 미국, 유럽을 산업 흐름의 변화로 놓고 보고 일본을 유동성과 통화 흐름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전체 흐름을 인도 시장이 대변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리고 왜 디커플링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디커플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경기 흐름에서 또 주가 흐름에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6, 7월의 과정을 지나면서 8월에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상황이 버블 우려감으로 망가질 것이다. 아니면은 산업의 흐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것인지 상반된 전망이고 투자의 결론 역시 정반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린다라기보다는
이 6, 7월의 흐름을 보면서 유동성 흐름의 변화와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점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큰 변화가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하고 산업 흐름을 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자산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시황방송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